화요일에 오펙에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이 다음 분기에 하루 3밀리언 배럴의 막대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오펙 말대로 된다면 2007년 이후 가장 큰 재고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IEA는 화석 연료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2030년에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에 대한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IEA가 200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을 거라던 석탄 수요는 18년이 지난 올해도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나무떼는 양이 100년 전보다 훨씬 높은 걸 보면 2030년에 화석 연료가 정점을 찍을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앞으로 50년 안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IEA는 지난달만 해도 2024년에 하루 16만 배럴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년에 하루 50만 배럴 흑자로 전환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한 달 전보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계획이 더 연장되었는데 말입니다. 오펙도 카르텔의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겠지만 IEA는 적어도 예전에는 나름 연구가 바탕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정치인의 앞잡이가 된 느낌입니다. 태생이 다른 오펙과 IEA 간의 수요 전망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2분기 동안 하루 최대 3밀리언 배럴 정도로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 EIA의 내년도 수요 공급 예상을 같이 보시면 EIA는 IEA보다 한 수 더 뜨는 정부의 오른팔로 보입니다. 오펙의 전망과 비교해보면 거의 총 500밀리언 배럴 차이 나는 수준입니다. 미국 시추 장비수는 작년 말에 784개에서 현재 632개로 19.4% 감소했는데 특히 5월부터 많이 감소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시간 차가 난다고 보면 앞으로 장비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한 눈에 띄는 생산량 증가는 힘들어 보입니다.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굴착기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셰일의 엄청난 감소율을 생각해보면 현상 유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 회사마다 기준 가격이나 예상 수치가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과거에는 소형 회사들도 많은 기관들이 보고서를 다루었지만 요즘은 중형 회사들도 다루는 곳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섹터 자체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소형 회사 같은 경우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홍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주주환원을 한다는 가정하에 높은 배당과 낮은 가격의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인내심이 뛰어나야 투자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9월 11일에 나온 레이먼드 제임스의 자료를 보면 몇몇 소형 회사와 중형 회사의 수치가 눈에 띕니다. 칼슘 유전 단일 생산자인 BNE는 요즘 가장 핫한 몬트니 쪽을 새롭게 개발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EO가 올 4분기에 배당을 재개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갑자기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제 에릭 누텔이 BNN TV에 나와서 추천한 세 종목이 CV, MEG, BTE였습니다. 그중 BTE의 미국 상장 주주 목록에 기관 투자자가 274개나 있을 정도로 미국에 다시 상장한 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공개된 에릭 누텔 펀드의 상위 12 주식을 보시면 ATH, CPG, WCP, CNQ가 줄었고 SU가 100%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 10위의 가장 작은 회사는 SGY인데 에릭이 약 10%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제3자 서비스 업체 문제 때문에 상반기 동안 작동을 멈추었던 VET의 호주 해양 원유 생산이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쉐브론 LNG 생산시설의 파업 문제 등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가 유럽에 LNG를 수출하지는 않고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도 현재 충분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아시아랑 LNG를 놓고 경쟁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자딘 쪽 자료도 VET에 긍정적이지만 내셔널은행 자료를 보면 피어그룹과 비교해서 EV 대비 현금 흐름에서 VET를 CPG나 BTE보다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스 매출이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의 횡재세가 어떻게 될지도 관건입니다. TD도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겨울에 크게 되어서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RBC 쪽에서는 올 초부터 OBE의 클리어워터 포텐셜을 크게 보면서 조금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OBE는 9월 21일에 피어스리버와 블루스카이 헤비 오일 개발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랐던 TMX 확장 공사가 터널 공사 등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최악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헤비 오일 생산자들의 주가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현재 WCS 유가와 WTI 유가는 격차가 다시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이미 몇 년 전에 완공했을 텐데 캐나다 정부가 하는 일은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아 보입니다. 석유 관련 배당 주식, 브라질의 PBR과 콜롬비아의 이시가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실적에 비해 주가가 압박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배당이 높아진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 업스트림 배당주에 투자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XOM처럼 불황기에 배당을 커트하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요. 보통은 유가와 크게 상관없는 미드스트림들이 사업 특성상 배당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캐나다 주식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EPD 같은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MLP 형태의 회사는 배당의 세금이 33%나 떼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적인 이유를 떠나서 TRP, ENB 같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미드스트림은 부채를 내서 송유관과 저장고를 건설하고 장기간 사용료를 받으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사업구조입니다. 그렇게 부채 레벨이 높다 보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우 큰 부담을 받습니다. 북미 최대 사업자인 ENB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워런 버핏 투자로 유명해진 미국 도미니언 에너지의 유틸리티 사업을 거액에 인수하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TRP나 ENB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배당은 지킬 것 같아서 혹시 이번 사이클의 업스트림으로 수익이 나면 조금 옮길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 외 배당주는 업스트림 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는 캐나다 회사 PEY와 TAL 두 군데입니다. PEY는 현재 배당이 10.3%입니다. 문제는 생산의 대부분이 드라이가스고 부채가 많다는 점인데 전통적인 방식의 생산자로 생산 단가가 워낙에 쌉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해칭도 잘 되어 있어서 배당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본인 자산과 겹치는 스페인 메이저 기업인 랩솔 자산을 정말 저렴하게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부채 레버리지가 큰데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경영의 신인 PEY 경영진들이 엄청난 부채와 배당을 감당하면서도 생산량을 계획대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TAL은 배당이 약 11% 가까이 되는데 저번 분기에는 좋은 실적으로 특별 배당까지 약 연시 8% 정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높은 배당뿐 아니라 부채도 전혀 없는 현금 포지션이고 거의 매일 자사주 매입하는 중인데 몇 주를 얼마에 샀는지 홈페이지에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거기다 물이 필요 없는 천연적인 요건으로 굉장히 저비용의 페루에서 유일한 수평 시추법을 사용할 정도로 기술력도 좋아서 생산량을 늘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장량도 훌륭하고 100% 원유 함량의 브렌트 유가를 받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회사가 이렇게 높은 배당을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진짜 골 때리는데 생산한 원유를 제대로 옮길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송유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난한 페루 특성상 국영 페트로페루가 운영 중인 송유관이 특정 지역에서 계속해서 파괴되고 수리하는 걸 반복하는 중입니다. 송유관으로 원유를 훔치는 것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게 더 큰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교체되는 등 어지럽습니다. 콜롬비아나 브라질과는 다르게 국영화 위험이나 환경에 치중한 좌파 정치보다는 치안이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는 수 없이 아마존강을 따라 바지선을 이용해서 브라질로 수출하는 중인데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름 건기 기간에는 수위가 낮아서 수송량이 적어지다 보니 생산량이 40%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생산에 문제는 없지만 보관할 방법이 작은 탱크 외에는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건기 동안 아마존의 수위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째는 아마존에 사는 주민들이 유일한 수로를 막아서 바지선의 이동을 막고 시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바지선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세계 자연의 보고인 아마존 유역에서 생산하고 수송하다 보니 환경적인 리스크가 큽니다. 다행이라면 현재 생산 중인 블록 95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지역 발전에 기부하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보면서 시위 같은 문제는 일단락이 났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블록 95뿐 아니라 블록 107쪽 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유통 문제 때문에 아직 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통 노선만 확보한다면 두 배는 우습게도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CEO는 유통 루트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중인데 페트로페루와 협력해서 송유관 파괴가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과도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보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동시에 에콰도르를 통해서 수출하거나 트럭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을 우회해서 수도 리마 정유소로 보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참 여러모로 뭐 아니면 도 주식인데 성공하든 망하든 그때까지 배당 먹으면서 결과를 기다리기 좋아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콜롬비아에서 시추 중인 캐나다 회사 GTE에게서 산 자산인데 현재 GTE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CEO가 불과 5년 만에 생산량 제로에서 최대 하루 2만 배럴 이상까지 늘리면서 민간 기업임에도 페루 최대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